안녕하세요. 예. 광주시청 우리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아주 즐겁습니다. 제 마음만큼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원태 시장님께서는 대전에 있는 충남도청을 방문하셔서 저희 직원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 행사는 16개 시도 간의 지방정부 간의 연대와 협력, 우호와 교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주요 국가 운영의 아젠다를 조금 더 이끌어보자는 취지의 이 행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에서 하는 일은 조금 더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시때마다 사실은 지방정부의 문제점들을 고발하는 프로그램들이 늘 와서 국민 여론상에 맞아요, 지방에다가 자꾸 줄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다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반복해서 깔아놓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죠. 지방이 중앙에 비해서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자꾸 깔아놓는 것과 함께 또 거기 조금 더 지나면 중앙이고 지방이고 할 것 없이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라고 하는 공공 분야와 행정에 대한 또 걱정을 가끔도 좀 듣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놓고 이 결과가 국민들한테는 지방이 하는 일이 좀 부족해 보이고 정부의 영역이 하는 일이 민간의 영역에 비해서 뭔가 부족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하는 이 반복된 인식을 국민의 여론으로 형성시켜 놨습니다. 이 여론의 형성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마 1990년대 초반부터일 겁니다. 그 당시 1992년 김영삼 대통령님이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나서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그리고 민영화, 그리고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규제 완화, 작은 정부라고 하는 큰 흐름과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광주시청은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기업이 서비스 연수기관에 가서 활짝 웃고 90도 절하는 법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관준 민비의 시대, 권위주의적인 행정과 정치 문화는 극복되어야 된다. 그것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어떠한 과정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쌀뜨물에 떠내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누가 의도했는지도 모르겠고 의도하지 했든 안 했든 그 어느 중요한 순간에 관청의 문턱을 낮추고 서비스 행정을 좀 더 높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과 정치 문화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이 주장 어느 순간에 뭔가 중요한 게 그 쌀뜨물에 함께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의 필요성입니다. 공직과 행정과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대를 국민들로부터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밥통, 부정과 후퇴,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은 사실은 지난 오래된 권위주의 독재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편향이라고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보면 시장의 경쟁 담론, 시장의 생산성 담론이 전 사회를
다 이끌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안 되는 건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돈 안 되는 것을 버리자라고 해버리면 사실상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안 되는 거 버리자. 그 마음으로 농업, 농촌 버려버릴까요? 다 사다 먹어버릴까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국가 공동체의 구성에 있어서 생산성과 효율성 담론이 몰고 온 어떤 그 후폭풍을 20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견뎌오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포부를 갖고 지금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충남도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렇게 가만히 그게 뭐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충남도청 정부조직이 제일 일 잘하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평가이든 무슨 평가이든 그 평가의 물론 기준들은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겠지만 저는 가장 훈련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정부가 충남도청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도청 직원들과 함께 그런 조직 한번 만들어보자고 자꾸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보면 모두가 제 마음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도지사 취임되고 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언론에 맨날 386 좌파라고 그러고 공직 경험도 없고 나이 젊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좀 뭐 한바탕 또 한다고 하면은 참 공직생활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걱정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먼저 공직사회에 충분히 젖어볼게요. 제가 다 녹아 들어가 볼게요. 녹고 녹다가 도저히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녹아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공직사회에다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할게요. 그렇게 우리 도청 간부님들과 공직자분들께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정도 지나는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안희정이가 뭔가 크게 한바탕 개혁을 할 줄 알았더니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평가도 듣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유 생각한 것보다 좀 안정적이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했던 말씀처럼 1980년 5.18 광주항쟁이 광주에서 났었을 때 대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그 일간지를 막 시커멓게 활자로 그냥 주먹만한 활자로 소요, 광주, 사태 이런 글자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분노스러웠습니다. 힘 있다고 그냥 총칼로 그냥 싹쓸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 있으니까 이기는 게 장땡이니까 내가 힘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헌법이든 법률상의 제도이든 선거제도든 다 그냥 요즘 아이들 젊은 사람들 만들어서 닥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 폭력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폭력을 제 나라의 국방을 지키라는 군인들을 데려다가 제 나라의 국민들을 그렇게 돌입을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놔둡니까? 근데 그 분노가 제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내라는 사건으로 사형 선고한다고 이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61년도 5.16 한 번으로 됐으면 됐지. 5.16 흉내내가지고 또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또 전두환 장관이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1961년도에 박정희 장군도 그랬는데 그것을 반복시키는 것이 저는 도저히 그것을 용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사실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집 나이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한 길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장가를 가고 나서 아이들 가정통신문에 아빠 직업란을 써야 되는데 제 직업을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각근서를 내거나 어디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한 대로 정치인, 정당인 이렇게 쓰면 아이를 대하는 주변 시선이 어떨까라고 자꾸 자기 검열이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회사원 이렇게 썼습니다. 회사원이 가장 무난해 보여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하면서는 연구원이라고 명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전문직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한두 번 그렇게 썼다가 아이 그렇게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 직업란에 정당인 또는 정치인이라고 썼습니다. 정당인과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냐? 공직자입니다. 국가의 공무를 담임하는 방법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국가임용고시를 통해서 직업공무원에 기록하는 것이고, 하나는 국민의 직접적 선출을 통해서 공무원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직업적 후보를 공직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 직접적 선출을 통해서 그 공무단임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흔히 정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공직사회가 대한민국의 국가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제1등 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 왔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래로 1963년 하여튼 박정희 정부의 등장 이래로 산업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 왔었던 대한민국의 큰 동력 중에 하나는 우리 관료사회였습니다. 이 관료 조직이 시장의 금융이 어려울 때 IBRD나 국제금융으로부터 돈 끌어다가 기초적인 신용을 보장해줬고, 시장에서의 민간적 투자로 SOC와 사회적 자본들이 부족할 때 국가가 그 영역을 대신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가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펴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보여주고 이끌어왔었던 그 지도력은 제가 때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공직과 정부의 영역이 국민들에게 불신받기 시작했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생들도 이렇게 머리가 크면 다 이제 대등해지는 거지요. 제가 언제든지 대장할 수 있겠습니까? 민간과 시장의 영역이 이렇게 크면 정부의 역할이 작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자기 공직자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정부 조직과 공직이 이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추어서 자기의 혁신을 이뤄내고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공직자로서 자기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오늘날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도지사라도 그 도지사 되고 나서 이런 고민이 들어요. 도지사가 뭐 할 수 있지? 대통령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 시장 권수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고 도청이 있고 광역행정이 있고 기초행정이 있는데 이 광역행정이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생각해보니 사실은 이 광역행정이
광역시와 같은 경우는 조금 구하구의 관계에서 다릅니다만 참 애매한 일치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상을 들지 않더라도 옛날에 도지사를 관찰사라고 했던 고을 수령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해가지고 일 제대로 안 하면 장기 올려가지고 임사제도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지방자치의 광역단체의 역할이 국가유임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권입니다. 별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재정 편성의 여력으로 볼 때에도 아시다시피 이거 내가 한겨 라고 얘기하기에는 재정에 대한 자율 편성권의 여력이 너무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재정의 크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모순을 낳게 됩니다. 하나는 이전까지 시도가 자기 거가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온전히 나의 노력과 나의 그 새로운 도전으로서 얻은 결과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왜냐면 그럴 때 자랑하고 싶거든요. 누구랑 협업해서 얻은 것이라 한다면 그 사람한테 그냥 저는 다 공 줘버립니다. 그거 내가 더 했어라고 플랜카드 서로 내고 싸울 일 아닙니다. 다 그거 국민들이 볼 때 다 압니다. 뭐 지역에 뭐 하나 사업 있으려면 시장도 노력했을 거고 구청장도 노력했을 거고 기초의원도 노력했을 거고 국회의원도 노력했을 거고 다 그렇게 압니다. 그거 뭐 하다가 플랜카드 유치 확정 자랑만 이렇게 하고 젊은 사람들마다는 오글거려서 좀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이건 내 모든 것을 걸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지사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 대부분의 국가의 위임 사무에 대해서 도비 사업을 좀 섞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 큰 거라고 이렇게 선전하자니까 고충입니다. 그 충청도 말로 개발이 안 나요. 별 광이 안 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은 막 성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도 별로 그렇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 현재까지 지난 2년 동안 도지사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직업적 공직의 생활에 계셨으니까 공직 2년차 신참의 얘기를 한번 잘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요. 세 가지 방향을 좀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여튼 행정혁신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직과 우리 직장이 좀 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직장인들의 조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행복과 자부심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일을 통해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가장 하는 것이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막 임명장, 사령교부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과거는 지난번에 오늘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또 가냐 내가 지난번에 그 사업 잘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사업 누가 하지? 그럼 새로운 나 그 사업 그거 하려면 또 얘기해야 되네? 막 이런 혼돈이 자꾸 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담임선생님이 열심히 학습지 이제 채택하고 서로 간에 이제 공부하자고 해놨다가 중간에 갑자기 발령을 막 1년에 한 2-3번씩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떠한 형태로 간에 극복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약간 국가공무원법상의 약간 제도적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방자치 자체에서 당장 다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 궁여지책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한 회계년도 단임은 좀 하고 갑시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내부에서 자기가 일을 통해서 그 자부심만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한 번은 기회에 이제 우리 6급, 7급 주무관님들이랑 같이
이제 또 저녁에 소주 한잔 자리를 했어요. 제가 이제 도지사로서 이런 고민을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선배 지사님들이 이렇게 한 것 같고 나는 이런 고민이 있고 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이고 내가 사실상 다음번 선출직 공직자로서 또 선거에 임해야 되는데 내가 성과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로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가공자본이라고 하죠. 재무제표상에 가공자본을 굴리기도 싫고 막 이런 고민을 이제 하면서 이제 도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분께 공직생활이 한 20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공직생활 하시면서 어떤 때 가장 힘드셨고 애환이 어떠셨어요? 라고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고 나서 요즘 자기가 공직자로서 굉장히 회의가 된대요. 이런 회의가 20년 공직생활에 두 번째 오고 있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7급에서 6급 올라간 지가 몇 년 됐고 6급에서 지금 현재 10년차 아무런 좀 변화가 없어서 자기가 일할 의욕이 안 생긴대요. 제가 같이 이제 뭔가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복지 업무다. 아니면 농업보조금 정책을 주로 하는 분이다. 친환경 문제를 주로 하는 분이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서로 좀 얘기하고 싶었던 제 마음으로 볼 때는 제 마음은 좀 어려워졌어요, 사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조직적 구조의 문화에서는 그 고민을 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고충과 그것으로 평가 계급적 위계로서 표현되어지는 자기 일에 대한 그 평가나 이런 값어치가 그걸로 규정되어지는 그 어떤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제가 또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작은 것이라고, 손톱 밑에 가시도 안 되는 거라고 무시하기는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 가지고 풀어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열심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좀 다른 문제고요. 하여튼 행정혁신의 가장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자기의 보람과 자부심을 좀 높이는 쪽으로 갑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거죠. 2년차 신임 공직자 눈으로 볼 때 너무 어지러워요. 일은 누가 하나요 그 사이에. 막 이런 고민이 들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행정이 시장과 국민들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불신당하는지의 이유를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잦은 보직 변동으로 인해서 담당하는 공직자가 바뀌더라도 그 업무를 어떻게 하면 하나도 안 놓치고 국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속단지를 서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시스템을 서로 간에 잘 정비를 해야 되고요. 발등이 손가락이 아무리 뒤집어지더라도 내가 이 속단지 안 놓칠 거라고 하는 그 정열과 열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공직사회가 가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고민을 합니다. 우리 광주시청에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배 공직자 여러분, 저의 이런 고민에 대해서 좋은 사례와 이야기를 저한테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중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삼농혁신입니다. 농업, 농어촌, 농어민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왜 제가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 내려가신 것도 사실은 지나보면은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2005년도인가요? 제가 2004년도 1년 내내 감옥에 있다가 2005년도에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과 우연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현재까지 2003년, 4년, 5년, 한 3년 지났는데 참여정부가 여러가지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점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아주 이제 서로 이제 쉽게 대화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랬을 때 제 이야기가 교육과 농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간에 좀 토론을 대고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별로 답을 많이 못 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지 제 이야기 때문인지 아닌지 그건 알 길이 없으나
어떤 노무현 대통령은 농업으로, 농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농업, 농어촌, 농어민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가 도지사로서 꿈꾸고 있는 첫 번째가 가장 일 잘하는 공무원 조직, 그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이 첫 번째고요. 나는 뭐 세계 초일기업 뭐 이러니까 연봉이 뭐 매달 그거 안 부러워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직사회와 공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직업난에 공직자이고 정당인이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 직업난에 이 사인을 제 인생의 자부심으로 갖고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좋은 정부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그럼 뭐 엄청난 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 직업에 충실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자랑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간에 좋은 도청 조직 만들자 이런 고민으로 이제 자꾸 지금 우리 조직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동혁신으로 표현되어지는 대한민국의 오래된 숙제, 또 오래된 숙제이지만 대한민국이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개방 통상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3만 달러, 4만 달러의 무역 강대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요. 그 말 맞는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농업과 우리 내부의 계층 간의 양극화를 이대로 두고 그렇게 계속 가자고 하면 그게 가집니까? 70년대까지는 그냥 국가의 강제 물동력을 가지고 물리력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1200조에 이르는 GDP에서 절대 액수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안 갈 수 없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사실은 그 개방 통상 전략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국민들 내부의 고통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풀려면 이 산농 문제에 대해서, 농업, 농어촌, 농어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전임 지사님 시절에 충청남도의 기업유치 1등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2년 동안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강조합니다. 선동혁신만 강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의 경제적 번영과 투자의 발전은 기업인 몫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간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좀 둘이 들싸우게 해줄까? 이거는 저도 조금은 좀 전문가인데 저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장에서 대다 팔면 돈 되겠다. 이건 저는 젬병이에요. 기업가들의 그 뛰어난 능력에 비교할 때 젬병이라는 겁니다. 제 전공 특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과잉 대표되어 있는 정주영 이병철 회장님의 자서전을 보더라도 산업화를 주도했던 국가 덕에 기업 발전했다라고 얘기하는 부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발전과 물질적 번영의 이 사이클은 시장의 원리를 가지고 진행되는데 이 시장 원리, 바다에서는 물개가 왕이듯이 이 시장의 물개와 지두력은 사실 기업인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의 영역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금융정책을 펴는지, 정부가 어떠한 화폐정책을 펴는지,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펴는지, 어떠한 노동력 개발 정책을 펴는지, 어떠한 무역 통상 전략을 쓰는지 정부 역할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누구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시장 원리인 겁니다. 농업시대의 국도 1호선은 서울과 목포를 잇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도 1호선과 대한민국의 축은 목포의 호남평야를 관통하는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한양과의 축이 대한민국의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립 가공무역과 원주물자와 차관경제 시대에 태평양 건너 아시아는 이미 동서냉전으로 닫혀버렸고 저 먼 태평양 건너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무역가공무역이 시작되었을 때의 축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서울과 부산 축이었습니다. 오늘날 충청남도의 많은 기업 투자들 서해안 고속도로 그것은 동서냉전 이후로 전 세계의 제조업의 블랙홀이자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인 아시아 시장이 열려버리니까 충청남도의 서해안권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서해안권이 개발될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 앞에다 대고 이거 내가 했어 라고 먼저 너무 나서면 안 됩니다. 이게 약간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흐름은 시장의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무수히 많은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치와 행정은 어찌 보면 그것을 주도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도 마저도 제가 볼 때는 주도한 게 아닙니다.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은 정치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중세 봉건 영주들이 시장의 발전을 자기들의 화폐권과 자기의 세금권으로 시장의 유통을 봉건 영주들이 막다가 시민혁명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 질서를 정치한다는 사람과 권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특권으로 그 흐름을 막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혁신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자기가 만든다고 얘기해요. 저는 신세대 정치인으로서 내가 만든다는 얘기를 앞으로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만큼 서로 존중하다는 거예요. 시장의 질서를 저는 존중하지만 또한 민주주의와 정치와 국가공동체의 지도력에 대한 것도 저는 존중받고 싶습니다. 저는 떳떳하게 제 영역에 대해서 존중받고 제 직업으로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고 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정치와 행정이 시장에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뒤처져 버리거나 나부려 버리지만은 한 국가공동체에는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정부가 그걸 해야 돼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농업, 농어촌, 농업의 문제라고 봅니다. 농어촌의 식량적 가치, 자연적 가치, 문화적 가치, 생태적 가치,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너무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농업 없이 못 삽니다. 먹고 살아야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 거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은 제가 정치에 대한 저 자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역으로 어떤 거냐면 내가 해줄게 소리 좀 그만해요. 국민의 돈 가지고 누가 누구를 해줍니까? 국민들이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농업혁신 문제에 대해서도 농업보조금 정책을 현재의 방식으로 써가지고는 농민도 대관하고 그거 일하는 공무원도 대관하고 그거 지켜보는 국민들도 대관합니다. 대관하다는 말 잘 모르시잖아요. 충청도 사투리예요.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광주항쟁 때문에 고등학교를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내 어울렸던 분들이 광주 대학교 학번을 치면 7, 8, 79학번들 광주 출신 선배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2년 동안 그 형들이랑 지내보니까 완전히 전라도 사투리가 그냥 입에 배가지고 아그야. 근데 하여튼 제가 막 짬뽕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은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20년 또 이제 부산감 지내다 보니까 가끔마다 보면 이게 하여튼 저도 이 사투리의 정체성이 아주 혼란스러운 사람입니다. 예, 어쨌든 농업, 농어촌, 농업의 문제들, 그리고 시장의 낙오와 시장의 결함을 정부가 자꾸 메꿔줘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농업, 농어촌 문제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산농혁신을 주된 작업으로 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보면 첫 번째로는 친환경으로 가야 합니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야 합니다. 70년대 이래로 증산운동 중심으로 되었던, 양을 중심으로 되었던 농수축산물로부터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믿을 만한 먹거리를 소비하겠다라고 하는 그 국민들에게 부응하는 농수축산물의 생산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농민들과 현재의 농업 인프라와 농민들의 농업과 종묘와 정작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소비 과정이 혁신돼야 합니다. 이 구조가 너무나 넓은 문제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제가 도지사 취임 1주년 때 아예 그렇게 그냥 배수진을 쳤습니다.
제 임기 중에 성과 묻지 마세요. 성과 혹시 안 나올지도 몰라요. 이대목에서 박수 한번 안 주시죠. 좀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너무 정치든 우리 사회 어떤 부분이든 기업을 하더라도 막 단기 순이익 주식 배당 막 이런 기업 자산가치 떨어지고요. 단기 순이익 많이 하려면 국가의 체질도 자꾸 산성화돼서 안 좋은 나라 됩니다. 그래서 농업 문제가 삼동역시 하여튼 그림처럼 살기 좋은 마을을 우리도 이제 선진국 되면 농촌도 그렇게 좀 살아보자 이겁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농업, 농어촌 정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자. 근데 도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규 사업이 뭔데 이렇게 물어봐요. 재정 얼마나 쏟아부을 건데. 근데 충청남도 4조 8천억 원의 예산, 4조 8천억 원의 예산 중에서 자체 수입 한 1조 원가량 되는데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본국 주고 뭐 주고 하면 다 하시잖아요. 돈 얼마 남는지. 근데 그것 중에서도 뭐 이전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전임지사님 때부터 약속해왔던 거 안 합니까? 그거 안 했다가 시끄러워서 뭐 시장실 도지사실에 잠시라도 앉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농업정책만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위반하고 있는 농업정책이 271가지가 있어요. 이 271가지의 사업이 뭐 살기 전환 마을, 뭐 찾고 싶은 어촌 마을, 뭐 생태 관광 산촌 마을 가꾸기, 뭐 내 고향 강 살리기, 내 고향 색강 살리기, 뭐 무슨 마을 가꾸기 사업만 해도 12개나 돼요. 그 부처를 또 그런 대로 뭐 국토부에서 하는 거, 해양부에서 행안부에서 하는 거 다른 거 다 해요. 그러지 말고 271개 이 사업에 대해서 군대에서 말하는 화력 집중 사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효과를 좀 높여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려면 집중 사격을 하려면 화망을 사서 나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저는 감옥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군대 생활 한 10년 납득받는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근데 제가 논산훈련소 출신이라요. 논산훈련소 바로 담벼락 밑에 저희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뱃수고 할 때부터 기상나팔 소리와 추침나팔 소리에 자고 일어나고 해서 제가 요새 장군님들 만나면 나는 모태 장군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러려면 학교마다 집중 사격을 할 만한 우리 내부 조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흔히 말해서 코디네이터 행정,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이름도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 말 뜻은 다 알겠는데 쭉 늘어져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모두 신나게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좀 새로 와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신나게 해드릴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것이 늘 고민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종류가 뒤에 한 서너 가지 더 남아있는데 지금이 약 40분 지났네요. 제가 언제부턴가 40분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초등학교 때 40분 수업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거든요.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을 한번 더 끌고 가봅시다.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모든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들의 그 피눈물에 대해서 저는 존경합니다. 식민지를 겪었던 분들, 전쟁을 겪었던 분들, 산업화를 겪었던 분들, 중동에서 모래바람을 입안 한가득 씹어야만 했던 그 노동자들, 그 모든 그 아버지 세대들의 노력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 OECD의 경제대국가 이 정도로 사는 나라 정도까지는 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아폴로 우주선이 달날에 착륙한다는 그날 저도 논산 연무 마산리 아버님이 철물점 하셨는데 철물점이 나무로 빼다질 일으키는 문이었는데 그 나무 문짝을 마당에다가 대로변에 깔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폴로 우주선 보일지도 모르라고 다녔어요. 나도 저 머나먼 나라에 그런 미국 같은 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이었습니다. 이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 풍요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밥새끼 공포로부터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자살률. 충청남도가 또 노인 자살률이 1등이에요. 참 우울하다. 하여튼 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만큼 노인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자살률이 높죠. 저희 어렸을 때에 비하면 굉장히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더 죽을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공직자라면 이 사회 한번 좀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를 바꾸는데 저는 우리 공직자들 앞장서서 좀 일을 더 한번 파이팅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과제들을 찾아서 한번 일을 해보자는 것이고, 또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이 사회 구성한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기업인들께 먼저 호소합니다. 기업인들도 나서 주셔야 합니다. 기업인들이 나서 주지 않으면 이 좋은 사회 못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06년도에 비정규직법안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2년 이상 상시 고용 형태가 유지되면 그냥 직원으로 쓰자고. 근데 그걸 1년 9개월, 10개월 만에 잘라버리고 하라고 또 새로 쓰자고 하면 됩니까? 이 나라가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나라입니까? 기업인들의 나라 아닙니까? 그 기업인들도 이 국가에 대해서 함께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임금 다 주고서는 기업 운영 안 된다고요? 한번 우리 죽자고 한번 해보죠. 답을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또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지도자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게임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그 기업이 옛날 우리가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시절처럼 노동상권이 보장 안 되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지도자답게 이 사회를 함께 끌고 가주셔야 합니다.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서 정치적 태도에 따라서 노동자 편 안 되냐, 기업가 편 안 되냐 이렇게 싸워버리면 그 국가는 제가 볼 때는 그 원천적인 분야를 앞에서 그 국가는 유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들 세대 영웅과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민과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우리 직장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공직자로서 살아가는 이 정부와 행정조직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정부를 만나서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그러면 예, 제 마음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마음이 전달됐죠? 네. 좀 왜 전달됐는지 확신이 드냐면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